한 만여 명 집회가 있을 때 제 전공인 정보 전략을 이용해서 제 앞에 서장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때 군수가 내소사에서 핵폐임을 받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핵폐임을 유치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유치를 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경례전을 가졌죠. 노무현 정부의 처음에 출범을 하자마자 북한의 핵폐기당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에 선물을 준다고 준 것인데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그분이 있었는데 부안 출신입니다. 부안중학교 나오시고 강금원 씨라고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군수 납품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뒷바라지를 하고 돈을 많이 썼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대검 수사를 받을 때도 일체 진술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 부산 지역에서 최초의 뭐라고 할까 후원회장이 될 때 태광식업 김현차 회장하고 공동 후원회장을 했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을 후원회장하면 나중에 꼭 배반합니다. 이렇게 참모들이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썼습니다. 그 당시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데 그때 전라도 사람을 후원회장을 하면 된다고 여러 사람이 주셨는데 그걸 물리치고 후원회장을 시켰는데 결국 대검 수사 받을 때도 한마디도 진술을 안 했습니다. 본인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후원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안 사태 때 그 엄청난 최초의 노무현 정부 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에 들어갈 때 보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 상황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한참 치열했던 7일간의 그 상황하고 거의 노무현 정부고 인권 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의 최초의 시련이었죠. 취임식을 하자마자 또한 선물로 핵폐기물을 주고 최초의 3,000억을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하면서 위도에 이걸 하게 됐는데 그때 유치에 찬성했던 김종규 군수가 내수사에서 주민들에게서 또 전국의 환경단체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해서 입원을 하게 되고 그 당시 서장이 직위제 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지나간 이야기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우연히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숫자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노사모를 구성하고 다니실 텐데 그때 인연으로 해서 나는 대통령이 될 줄 몰랐죠. 대통령이 됐으면 될 줄 알았으면 저도 상당히 그랬을 텐데 아무튼 식사 좌석을 하고 2차 노래방에 가서 노래까지 했는데 제가 그 당시 불렀던 노래가 야망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람들 부질없어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그걸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야 전라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당신 꿈이 뭐야? 원래 평양 청자입니다. 야 마음에 든다고 꼭 깨어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사태를 원만히 끝내고 경찰이 100개 중대가 오고 제 전임 서장 때는 굉장히 폭력 사태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 추천에 의해서 그 당시 굉장히 제가 젊었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투입돼서 해결할 사람 선정을 하는데 서울 101경비단 사람하고 거기 총경을 하고 저하고 복수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나윤이 딱 찍어서 보내줬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1년 4개월 동안 참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사태 해결하는데 거의 새벽 1시에 끝나서 5시에 일어나고 해서 제가 2번 쓰러져서 병원에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에 집회 시위가 414회. 그 뒤에 광화문 집회, 광우병 집회 있었죠. 그쪽에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부안 상태에서 사전에 훈련한 그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알고 있는 오늘 강의할 이 정보라는 이 지식을 활용해서 총경될 때까지 계속 정보 분야에 있었습니다. 경감부터 총경돼서도 경찰청 정보과장도 하고 정보 이해관 상계나 일선서 정보과장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정보 전략을 이용해서 국가의 큰 재난을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군청 앞에 싸운 광화문 앞에서는 명박상생이라고 했죠. 이쪽 포항 군청 앞에 쌓여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똑같은 형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제거하고 마지막 경찰 1개 중대 퇴소시까지 해서 완전한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나라 거의 연설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최초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이 정보 전략을 활용해서 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재능이 많습니다. 뉴스도 많고 또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니까 수석들이 새벽 5시면 전화가 옵니다. 서장 각 기관장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경찰서장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들, 장관들, 그 당시 허성관 장관이었죠. 김두관 장관이 취재진하고 똑같이 허성관이라고 했는데 거의 매일 전화오고 그래서 큰 상황을 마무리 지은 큰 힘이 바로 이 정보 전략이었다. 그걸 우선 서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실전 사례니까 그걸 사례로 해서 제가 국가의 중요 국책 사업에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응 이론이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박사학위를 7년 3년 하고 교수님들 4년 걸려서 7년에 걸쳐서 그 사례하고 안면도 부럽고 핵폐기 경사인데 이걸 분석해서 정보 분석해서 박사학위를 써서 결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서두 시작 전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영상이죠. 영상 보세요. 네, 이제 정보 전략하고 관계없이 강의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단체 중에 세계 종교 평화 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그리고 4대 종교가 종교문화 축제를 벌이고 유네스코, UN 이런 데 가서 제가 우리나라의 종교 화합 부분을 설명했던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10년째 4대 종교가 모여서 문화축제를 하는데 그 지금 명상 프로그램이 올해의 프로그램 중에 개막식이라든지 다른 축제는 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세계 종교 평화협회 기획 프로로 이 명상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하고 다 마련을 했습니다. 전국대학교에서 이거 대한민국의 4명의 최고의 명상가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이틀간 듣고 3일째 되는 날은 실제 걷기 명상을 각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크게 각 명상의 방법을 소개하면서 걷는 행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강연에 초대받는 사람은 49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늘 탐정 1기 수료생 여러분이 초대장이에요. 탐정 1기 수료생 중에 시간 나시는 분 있으면 다 오시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 달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집회도 종교평화협회 주요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강의 받는 1기생들한테는 배포가 될 겁니다. 이 명상 강의는 한 번쯤 와서 전국대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9월 30일하고 10월 1일 양일간에 이틀간에 걸쳐서 오후 1시 이후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영상 특강입니다. 초대장 있는 사람만. 그게 초대장입니다. 예, 있는 사람만도.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기 시기 굉장히 큰데 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시는 이내입니다. 우선 제가 나눠드린 분들 좀 여기서 반절 정도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물론 강의실이 크니까 49명으로 규정되는데 조금 여유를 부린다면 뒤쪽에서라도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본인들 건강을 위해서 명상, 걷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팜플렛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 정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을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의 관점을 가지고 정보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정신적 자세랄지 마음가짐이랄지 보는 시각 기초가 되는 것을 제가 한번 한 장자의 얘기를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본격 정보적으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장자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자 장자 아시죠? 대구에 노자 장자에서 황하를 다스리는 신이 하백이라고 있습니다. 하백.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신은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황야의 신 하백이가 홍수철에 황하의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니까 그 물을 바라보면서 하백이 뭐라고 했냐, 야 이거 정말 나만큼 이렇게 같은 불을 흘게 하는 이 황하를 다스리는 신이니까 굉장히 자신을 급족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백이 흘러 내려간 황하의 끝쯤에서 넓은 바다를 보게 됩니다. 넓은 바다를 맞이했는데 그 바다를 지키는 신이 약이라는 신입니다. 황하의 신과 약의 신이 만난 거죠. 그런데 하백이 딱 바다를 맞이하는 순간 황하의 흐르는 물은 별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백한테 이르기를 3가지 교훈을 줬습니다. 첫 번째, 우물속 개구리한테 바다를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이라는 그 공간에 개구리는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한여름밤을 살아가는 여름 곤충한테 겨울에 찬 바람과 찬 얼음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하듯이 그 곤충은 여름이라는 시간만 고집을 한다. 세 번째, 편협한 지식인이, 그러니까 노자, 장자, 이렇게 제자 백가 시대, 충치 전국 시대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내에서 묶여있기 때문이다. 라는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지식, 이 3가지에 대한 한계를 말해주는 장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보통 알량한 학벌, 지식으로 어느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식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지역에 사는 그 사회적 연줄이랄지 이런 어떤 이 지역의 한계, 그 공간 한계라고 하죠. 공간은 그물에 묶여서 살고 있다. 세 번째,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지식의 이 울타리 속에서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그게 다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장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 계절로 해서 각종 대선 후보들 많이 나오고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가슴 아프게도 이념 논쟁에 의해서 좌다, 우다, 중도다 해서 모두 아주 갈갈이 찢겨 있습니다. 전에 과거에 대선 때는 지역으로서 갈라져서 그 정도로 싸웠습니다. 크게 뭐 세대 간 갈등이랄지 뭐 이런 것이 없었는데 세대 간 갈등에다가 이제는 좌와 우와 중도 정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아픔을 지금 한꺼번에 겪고 있는 아주 갈등의 격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준 이유는 이 정보란 무엇인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정보의 시각이랄지 관점을 시간과 공간과 고인의 지식 속에 갇혀서 생각하지 말고 나름대로 분석의 눈을 가지고 나름대로 과정도 보고 수기반 목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만이 정보란 걸 바라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란 걸 수집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먼저 제가 장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서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天子之兵，平定荆楚、吴越。谢陛下。我心已决，必与曹操拼死一战。再有人说投降的，有从此。曹操不能水战，必须得靠蔡瑁、张允。如果杀了他，曹操的水军就起不了多大作用。别再等，我们还有多少时间？现在已不足5万。刘备他们撤离的时候带走了4万多人。没有这笔钱，根本不拿。剑算在我头上。你主动带走的剑，当然要算在你头上。现在还欠10万支箭，你给得了吗？好，如果做不到10万，依法出战。军粮食不够10天，我就给你10天时间。不用10天，3天就够。军中无戏言。 왼쪽이 제가 보이고 오른쪽이 송원입니다. 连窥天河，有名入室。 剑已在上，传令，把他打横，以此排开。放箭！谢曹丞相赠剑，谢谢，谢谢，谢谢。
得有云如蛇，主大物。若能懂得天文地理、阴阳之变化，那么大自然的日月星辰、风林山湖、万事万象都会变成只听我指挥的兵。老天爷的脾气都被你活透了。你走吧，你从哪里来，就回到哪里去。大家都睡。자, 강의 시작 전에 적벽대전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 유명한 삼국지에서는 하이라이트죠. 적벽대전. 이 적벽대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 속에 정보의 요소가 과연 몇 가지나 들어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냥 영화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야, 저 속에 삼국지 여러 번 읽으신 분 계실 겁니다.
삼국지는 결국은 모든 전략, 전술, 뭐 정보, 그 다음에 실제 전투, 군사력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아주 중국의 아주 대서죠. 근데 이 방금 적벽대전 저걸 보시면서 저 적벽대전이 계절로 언제 저게 적벽대전이 일어났습니까? 아시는 분? 늦가을 또 이 계절 아, 여름에. 여름 가을 또 뭐 계절 두 개밖에 안 해. 겨울에 pit새야. 가을과 겨울 사이 이 적벽대전은요 음력 12월입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이죠. 동짓달에 되게 바람이 북서풍이 불죠. 북서풍 그러죠 되게 북서풍이 붑니다. 근데 계절은 11월 음력 12월. 그 다음에 이 적벽대전이 일어난 그 강이 무슨 강인지 아시는 분? 중국에 있는 그 강이죠. 제 생각나는 영화. 과거에 총나 그러니까 저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주, 과거 삼국지에 나온 형주가 어느 곳에 있었는가, 중나라의 위치, 오나라의 위치는 어느 곳에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대략 양자강입니다. 또 하나 질문. 적벽이라는 적벽 대전이 일어난 그 강이 양자강인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절벽에 적벽이라고 써 있습니다. 붉은 글씨. 이 글씨를 삼국지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누가 쓴 것 같아요? 전에 오는 이야기. 잘 모르죠. 전에 오는 이야기로는 주유가 썼다고. 주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유비가 가지고 있는 2만의 병력과 송권이 가지고 있는 오나라 송권이죠. 가지고 있는 10만과 주유가 가지고 있는 해군 주력의 2만. 그래서 총 14만입니다. 이쪽 연합군은 조조는 어느 정도 병력이 있을까요? 100만 또 100만 120만 또 80만 정도 된다고. 80만. 그러니까 거의 뭐 14만 대 80만이니까 전략상으로 보면 뭐 원산이죠. 병력 숫자로 보면. 근데 전쟁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작은 병력이 이기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 그 다음에 각 연합군이 힘을 합해서 베트남에서 싸우는데 베트남 그 작은 숫자 앞에 미국이 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이 군사력이나 이 전투력 이런 부분은 병력의 숫자하고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병사를 다 보면 꼭 그것과 비례하지 않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 보통 과거에 전쟁 기사에 나오는 정보적으로 가장 큰 힘이 뭐냐? 사기입니다. 사기.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 북한에 비해서 우리 경제력이 얼마나 몇십 배 되죠. 몇십 배 되는데 북한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북한 군인들은 남쪽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움은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 이 장비면에 있어서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에서 우리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방금
적벽대전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러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정보적인 요소를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방금 위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강이라는 적벽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지형입니다. 지형 정보가 전투력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지형 지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6.25 때 52년, 53년대 지리산에 위치한 빨치산, 이현상 부대를 비롯한 빨치산들이 끝까지 한 거지에서 응거하면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지형입니다. 지리산이라는 험준한 산악과 그 두 번째 정신력, 두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 국군과 경찰이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고, 그리고 지형 지세를 이용했습니다. 바로 적벽대전의 양자강의 적벽강이라고 하는 이곳 양자강이 어떤 지형입니까? 나왔습니다. 자,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쪽에서 또 하나 기상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보의 요소입니다. 무엇일까요? 심리전은 또 동남풍. 네, 맞습니다. 심리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리전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적벽대전에서 이쪽 오나라 또 유비 이쪽에서 보낸 첩자가 있습니다. 첩자. 그러니까 거짓 항복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거짓 항복한 장수와 그 유명한 방통이 있었어요. 방통이 누구냐? 제갈공명과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삼국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지략가인데, 두 명의 엄청난 지략가와 전술가를 유비는 데리고 있었습니다. 방통이 그런데 하나 실수 없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뛰어나니까 본인도 뛰어난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 상대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제갈공명이 총괄 전술적인 측면의 사인관인데, 그 휘하에 있다 보니까 간혹 본인의 생각대로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유명한 방통 제략가가 이때 어떤 일을 저지르냐? 바로 거짓으로 투항을 해서, 조조는 어떤 사람이냐? 인재를 엄청 아끼는 사람. 아까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그 전에 관우가 잡혀서 한번 잡힌 적이 있습니다. 관우가 잡혀서 조조 밑에 가서 적토마를 얻어온 그 사건이 있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조조의 장기는 뭐냐?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죽이지 않습니다.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 유선이와 아기를 안고 조자룡의 품에 안고 그 많은 그 병사들을 해치면서 조자룡이 꺾었습니다. 그 정도로 살아나올 때 그걸 지켜본 조조가 그 장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조자룡. 그래서 인재를 하게. 그러다 보니 자기 뼈에 자기가 넘어. 거짓 투항이라는 것은 우리 정보에 있어서 간첩입니다. 간첩 같은 겁니다. 그죠? 일단 잠시 후에 간첩의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나오는 수많은 전략 전술 중에 손자병법 있죠. 병법의 최고에 있는데, 그 손자병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간첩. 이겁니다. 내가 약간 써놓은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 배들을 말이죠. 이 적벽이 좁은 협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조의 병사들은 육전에는 가운데 해전에 약합니다. 근데 조조가 이쪽을 적벽대전에서 쳐들어온 이유가 지형지세랄지 해전이랄지 육전이랄지 장작점을 정보 분석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분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황제를 내리쳐고 승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제일 먼저 친 곳이 유비의 형주를 칩니다. 형주를 치는데 형주에는 유비의 보호막으로 있었던 그 성주 유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점령을 하고 타깃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유비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힘이 안 됩니다. 80만 있어 들어오는데 20만 가지고 견디겠습니까? 2만 가지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송구원이한테 가서 우리 연합에서 하자.
왜? 형주가 무너지면 다 너나라 차례다. 송건이한테 어떤 일을 하느냐? 이쪽 이랬는데 당신 조조한테 한국 오시오. 자존심을 잡는 겁니다. 자존심. 왜? 이것은 그 나라 군주의 성격, 그 나라 군주의 특성을 제가 보기 정확히 파악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송건이한테 조조한테 항복을 하고 있는데 항복하겠습니까? 나 군사는 적지만 나 끝까지 싸우겠다. 그럼 당신 군사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 2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 방책이 있어.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송건을 끌어들이는 전술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정보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제갈공명이 송건이의 성격, 그 지도자의 성격을 명확히 꿰뚫고 두 번째 아까 바람이라고 했죠. 이 양자강 아까 지형지에서 첩자들이 들어가서 거짓 항구원 장군들이 가서 한 이야기가 이 조조의 군대는 해선을 안 해봐가지고 배멀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좀 엮자고 했어요. 계곡도 좁고 그러니 엮어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가 흔들려서 배멀미를 많이 한다고 이 간첩들이 들어가서 거짓 항구원자들이 들어가서 조조를 현혹시킵니다. 조조가 들을 때 맞거든요. 조조 적벽대전의 패전 이유 중에 하나, 군사들이 배멀미를 많이 해요. 배멀미. 두 번째, 너무 원거리를 와가지고 지쳐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전염병, 풍토병이 있었어요. 이 풍토병 전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적벽대전에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침대도 기후 때문에 졌거든요. 뭐 그런 이런 풍토병 관련된 전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아까 남동풍, 아니 한겨울에 계속 서북풍 불었어요. 그러니까 서북풍을 딱 등에 안고 조조가 선단을 이끌고 지금 아까 저 동영상에서 봤듯이 쳐 내려오는 겁니다. 동남풍으로 바꾸리라고 하면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정보에 있어서 요소인 기후, 기상. 이 동남풍은요, 북서풍이 불다가 간혹 한 번씩 우리가 상한사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간혹 날씨가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바람 방향이 바뀝니다. 그 특성을 제갈공명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이 이 양자강 주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간혹 북서풍이 불다가 한겨울에도 동남풍이 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동물들의 움직임, 또 새들의 움직임, 뭐 이런 거 있죠. 풀들의 어떤 움직임, 바람에 가벼운 어떤 미생물들의 움직임, 고기들의 움직임, 이런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갈공명이 무슨 뭐 천지 도수를 부린 게 아니라 정보를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 기상정보입니다. 기상정보.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형, 기상, 인물에 대한 거, 간첩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10만 발의 화살을 단위태는 거예요. 제갈공명은 동남풍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단을 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모션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간계입니다. 속이는 행위입니다. 제갈공명이 앉아서 단을 쌓고 기도를 하면 바람이 바뀝니까? 그런데 조조의 첩자들이 와서 지켜보는 겁니다. 제갈공명이 겨우 한다는 짓이 기도하고 앉아있으니까 웃어버렸습니다. 격전의 날에 그 격전 쳐들어가는 날을 제갈공명이 정확히 서북풍이 불다가 그때쯤 돼서 바람이 바뀌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형과 기상과 인물 이렇게 해서 하고 아까 같이 10만 발의 화살, 전투를 하면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2만 발밖에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적군이 쏜 화살을 가지고 집더미를 씌워서 한 번쯤 적군을 안개가 자욱한다. 안개를 이용해서 적군을 내오니까 조조 군대가 쳐들어오는구나. 화살수가 된 거죠. 화살 전부 아까 집으로 입혀놨잖아요. 이게 집으로 입혀놓은 데다 화살 쏘면 다 꽂히기만 하죠. 그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송건이가 10만 발이 필요하다는데
열흘 내에 다 만들어내라고 하는 요구가 뭐냐? 제가 공명한테 송부원이가 내가 당신은 연합군하지만 화살이 없다. 연합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 흔들이 빵 치잖아요. 3일이면 됩니다. 그럼 실제 하룻밤만에 10만 발의 화살이 휘두릅니다. 이것도 안개를 이용해서 적군이 가지고 있는 병기를 빼앗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의 한 묘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전투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보적 요소를 여러분들하고 기량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비가 대단한 어째서 실력이나 지략이나 이런 부분은 조조가 훨씬 훌륭하죠. 그런데 지장보다 덕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유비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용장, 지장, 덕장 그러죠. 장군들을 표현할 때 용장은 용감한 장비 같은 거, 지장은 지략이고요. 조조 같은 거, 덕장은 유비 같은 케이스죠. 유비는 어느 정도 삼국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나약하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군들이 한국 배반을 낳는 아주 대단한 장점을 가졌습니다. 덕장입니다. 물론 삼고초에서 제갈공명도 데리고 왔지만 그 전에 세명의 도공결도 그러지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유비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아주 재밌는 유언입니다. 제갈공명한테 유언을 승상 내가 죽고 나서 나의 꿈은 천하를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왔어. 그러나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데 내 아들 유선이가 제대로 황제의 노릇을 못하면 승상 당신이 황제될 것이다. 얼마나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대부분의 황제들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다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기반을 닦고 싸우는데 유비는 승상한테 당신이 황제가 되어주시오. 나의 꿈은 국민의 평안이다. 또한 전쟁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징기스칸이나 이런 몽고의 전술은 기마병이 앞장서서 무조건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몽골의 전술. 대부분의 중국의 모든 제후국들이나 황제들이 먼저 점령하고 그 자리에 백성을 끌어들여서 앉히는 것. 이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되게 그런 식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유비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10만을 나를 따르는 10만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라를 대단한 겁니다. 형주가 점령을 당해서 조조으로부터 점령당하고 도망을 가야 돼. 도망가서 가족까지 잡혔어요. 가족까지 다 잡혔어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대신들이 광호나 장비나 제갈공명이 모두 빨리 진행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추격군에 잡힌다. 천천히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를 하는데 유비는 뭐라고? 무슨 얘기냐? 내 가족은 잡혀있고 나를 따르는 백성 10만 명이 나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저 백성들의 속도를 맞춰서 내가 보호하면서 가야지. 내가 저 백성들을 떨치고 가는 것은 군주의 도리가 아니다. 이게 바로 국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을 배우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애들은 그런 덕장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지금 뭐 행정법하고 행정철학을 강의를 해요. 행정철학 강의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잖아요. 행정철학 강의 스스로 공부도 했지만 강의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행정철학 보면 정의랄지 공평이랄지 평등이랄지 회의랄지 뭐 많은 철학적 요소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항상 아픕니다. 바로 여러분이 봤던 적벽대전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정보 요소를 배울 겁니다. 자, 인물에 대한 정보, 인물 정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형 정보, 그 다음에 기상 정보, 그 다음에 어떤 특성, 주변 특성, 이런 성격, 간첩 이런 거에 다
그래서 지금 삼국,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건 삼국지에서 누굽니까? 아시죠? 관우. 관우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일본에서는 누구겠습니까? 삼국지에서. 누구와 얘기했어? 그럼 자 일본 놈이고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일본 놈, 일본 놈 여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잘해요. 조잘. 일본 사람들은 무인 정신에서 우리 목숨 걸고 아이들을 껴안고 10만 대군이 쌓이는 숲을 휩쓸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누구겠습니까? 이순신. 우리나라 장군으로는 이순신이죠. 중국 삼국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 이건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삼국지를 읽고 가장 좋아하는 인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인 걸 좋아해요. 저런 전략, 저런 전술 대단히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지금 동영상을 통해 본 정부의 요소들이 여기에 보이는 정부 활동의 역사를 보면 모세는 오래됐죠.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부족장 12명에게 그 토지에 대해서 사전에 답사를 하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적는가 그리고 강함과 약함을 모두 조사하라 이렇게 정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찰이라는 게 이건 정보 활동입니다. 정찰, 사전에 알아보는 거죠. 이것은 현장을 살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장을 살피면서 능력도 알아내는 부족장의 능력을 어떤 부족장이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할 줄 아는가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되고 있는 참모들에 대한 인물의 능력을 사전 체크하는 것입니다. 정보 활동의 모세. 군사용어로는 이집트 제국 제18호 토스메스 군사 기록에 나와 있다. 정보 활동. 세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나왔습니다. 사람의 운용, 지리, 기상 이런 거. 그래서 염전면서 이 적벽대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재밌는 거. 조주가 죽지 않으면 살기로 도망갑니다. 육지에 내려서 죽지 않으면 살기로 도망가다가 쫓기고 하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분명히 조주가 도망가면서 어느 길에 다다르면 그 방향으로 모르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연기를 피워놓고 한쪽 길을 연기를 안 피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도망가다가 딱 머리를 굴린 거야. 나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 저쪽 연기가 피워오고 이쪽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조주가 어느 길을 택했을까요? 연기나온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제라공이 판단을 했습니다. 사전에. 조주는 분명히 저 연기는 나를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 없을 것이다. 저건 나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급한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저거 1단계밖에 생각을 못하죠. 2단계, 3단계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쪽으로. 근데 연기 쪽에 배치한 장군이 누구예요? 화룡포에 배치한 장군. 관우를 왜 배치했겠습니까? 갑자기 살리더라도 그렇죠. 빚을 갚게 해줍니다. 빚을 갚게 해줍니다. 관우가 전에 조조한테 잡혀서 죽임을 안 당하고 적통화를 받고 거꾸로 대우받다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빚을 갚으라고 그 자리에 관우를 배치합니다. 장비가 조조의 목을 내가 잘라야 된다고 호령호령합니다. 착착 이런 거예요. 무섭게 급하니까 거기 관이를 장비를 배치해서 조조의 머리를 날라갔습니다. 그냥 쳐버리니까 관우가 그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관우가 설마 조조가 이쪽으로 오래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만난 거예요.
그때 관우의 심정은 어떻겠어? 이건 불령이잖아요. 불령. 죽이는 게 명령이잖아. 죽이라고 그 자리에 있죠. 어떻게 보면 유비의 2인자 아닙니까?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장군이 유비의 명령을 넘기고 제가 보면 책사의 명령을 넘기고 살려서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왜?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당신. 뭐 당신이 2인자인데 2인자로서 이런 경우도 당할 수 있다. 불령을 넘겨야 될 정말 이런 경우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형님 제가 보면 그 다음에 군사들에 대한 느낌. 그러나 살려보냈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게 전술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다음 손자입니다. 정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1시간 반하고 10분 쉬고 1시간 반. 오늘은 제가 풀로 가게 돼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제가 중간에 그냥 그만 듣게. 자, 다음 손자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 이게 지금 정보학 총괄팀 강의인데 이거 강의 사실 제가 다른 데 가서 특강하면 100만 원씩 받습니다. 특강하면 진짜. 여러분들은 우리 정보 전문화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10분 정도의 강의를 듣잖아요. 이 다양한 강의를 작은 돈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면 좋습니다. 손자병법 뭐 다 알잖아요. 손자병법 알죠? 손자 그리고 우리 정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이게 여러분 어디 가서 써보면 좋습니다. 도, 천, 지, 장, 범. 손자병법은 딱 이겁니다. 이게 최고 요약본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는 이제 경찰 간부로 출발했으니까 경찰 간부로 저는 일반대학 졸업해서 시험 봐서 간부로 출발했는데 첫 번째 경감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저 잠수 경비과장으로 갔어요.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네. 그때 갔는데 공부를 죽도록 하다가 갑자기 승진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계속 책을 보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자병법을 읽었습니다. 손자병법을 왜 읽었느냐? 어차피 한문 공부도 할게요. 한자 공부도 할게요. 손자병법 책을 놓고 해설서 놓고 한자 공부하면서 손자병법을 정독을 했어요. 써가면서. 그런데 전체를 다 꿰뚫어서 읽어보면 이건 돈은 뭐냐? 모든 전쟁이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것입니다. 돈이다. 도가 재밌게 도라는 것은 발음 길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나? 대의명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국민이 볼 때 저 말은 정말 대의명분이 좋다. 저건 이 국가를 살릴 말이구나. 이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정말 맞다. 맞아. 외놈들이 우리 한반도 그전에 괴롭혔는데 외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지. 라는 이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명분을 내세우는 전쟁은 명분이 있어요. 김일성이가 남쪽 침범해올 때 지금은 뭐 남침이라고 말도 못쓰게 자꾸 했으니까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의명분이면 남조선 공산화라는 그 명분입니다. 이 명분. 북한은 공산화 끝났고 스탈린한테 찾아가서 남쪽 공산화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소련의 영역이 태평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대의명분, 도리, 그리고 군사들에게 힘을 가하는 큰 명분. 그래야 사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정신력이 강해지고 이런 거죠. 그게 어떤 전쟁이든 이것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대의명분. 자,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들어갈 때 뭐 했습니까? 9.11 테러였습니다. 테러를 저지른 이 탈레반은 이거 놔두면 안 돼! 라고 해서 소련이 손들고 남한 땅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 거죠. 몇 조 원 돈을 투입하면서. 근데 국민들이 그때 오케이 했어요. 왜? 테러와의 전쟁, 테러 이거 있으면 안 돼. 9.11 이 나쁜 놈들. 여러분 요즘 우리 대선 후보들도 꼭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의명분이 가는 건가? 이 대의명분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기만수인가? 나를 어떤 프레임에 가두는 건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 이건 국민이 판단할 논의입니다. 이 대의 첫 아까 적벽대전 나온 기상이라든지 천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전쟁을 칠 때 꼭 살펴야 될 천기 하루에 바람이랄지 장마철이랄지 장마철에 뭐 쳐들어가서 아주 힘든 사람들 많았죠. 그런 거 추운 겨울에 쳐들어가서 아주 힘들었던 나폴레옹 지형지세 아까 나왔죠. 이게 손자병법이나 결국은 똑같아요. 제가 보는 지형지세 협곡이나 절벽이 많나 산악지역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산악지역에 지상전에 강한 미군 들어가봐야 힘을 못 씁니다. 게릴라전에는 어떻든 소수의 병력으로는 지형지세를 잘 이용하는 것이 게릴라전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게릴라 전투에 아주 적집니다. 그래서 전투가 3년 계속 이어진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견디고 싸우려고 했던 전투가 병자호란이었죠. 근데 병자호란은 지형지세를 이용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9번인가 조아리고 이마를 땅에다 대고 찧어가지고 피가 헝거리게 났다는 거 아닙니까? 첫나라 그 앞에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하마도 그렇고 도망간다. 이런 것은 지형지세입니다. 장군입니다. 장군이 누구냐? 지휘자가 누구냐? 아까 같이 유비냐? 조조냐? 송건이냐? 어듯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대단한 장군. 장군 하나가 정말 장군 하나가 호남 전체 조선을 구했잖아요. 한 사람의 인물이 그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잘못하면 그 나라 망하는. 무슨 우리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죠. 한 사람이 잘못 태어나서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왕조 시대에 3대를 가면서 진나라 시대에 3대를 못 갔는데 북한은 지금 3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왕조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김일성이 신앙 아십니까? 김일성의 신앙이 우리 동학이거나 대종교거나 우리 독립군들은 다 대종교에 있습니다. 내가 뭐 자랑하면 낙철이라고 우리 대종교 제가 낙철 그 대종사의 자손인데 우리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상해 임시정부의 모든 요인들이 다 대종교에 있습니다. 신앙, 우리 민족 당군 신앙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다 당군 신앙.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빼고 다 그랬습니다. 김일성의 신앙은요, 최초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 특정 종교를 말하는 건 실제니까 그 외갓집 집안이 외할머니 그쪽이 평양신학교 계시고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론을 피면서 가장 이용을 잘한 것이 기독교 이론입니다. 기독교의 접하방식, 기독교의 어떤 방식을 많이 도용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목사들 많이 채용했죠. 본인이 잘하면서 자기 집안, 외갓집이 감시 집안입니다. 전주 김씨라고 하는데 그런 집안. 그게 바로 장군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정합니다. 법입니다. 병법입니다. 병법. 어떤 전술과 전략을 써도 합니다. 근데
근데 이걸 도천지 장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군사기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업에 적용해 보십시오. 손자병법 기업 경영이론이 나와요. 기업에 또 여러분들 탐정활동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이거 손자병법 5가지의 요소. 이 요소를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우려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리서치 예방이나 이런 부분 찾아가는 방법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장애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이죠. 내가 전문 탐정사로서 사무실을 열었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각 전문 파트너로 두세 사람 엮어서 탐정 사무실을 운영한다. 그럼 너는 의료 분야에 옛날 사무장을 했으니까 잘 알고, 당신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니까 그쪽을 잘 알고, 당신은 금융대통을 잘 알고, 세명 딱 뭉쳐서, 그리고 한 명 정도 경찰 출신 한 명 정도 해서 당신은 교통분야를 잘 알고, 4명하고 나는 그리고 특대하고 해서 5명이 똘똘 뭉쳐서 역할 분담으로 우리의 건에 따라서 전담이 되는 거죠. 그 4명의 참모진과 장로, 그 밑에 그 참모진 밑에 일반적인 활동과는 그 TF 같으면 팀장사의 아무소 승무를 조사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 이게 바로 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리서치에 가는 거는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쟁군에서 끌어오르는 지금 이러냐면 정보랑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요즘 와서 이제 진짜 정보화 사이에 있습니다. 첨단 방법을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자,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정보라는 뜻은 인포메이션. 원래는 인포 되게 사전적인데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되는 사연은 거의 전부입니다. 어쩌죠? 근데 거기에 말하면 사실은 정보 분야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밖에서 인포메이션은 첩보입니다. 사실은 정보가 아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나 첩보와 정보는 구별이 됩니다.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보란 사회생활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을 수집하고 전달하고 선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뢰를 받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강의를 들은 것이 수사 분야입니다. 자, 추적하고 비행하고 사이버 수사하고 심리 분석하고 이 행동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정보 없이, 정보 활동 없이, 정보 의식 없이 무작정 탐정 활동 들어가면 그건 제대로 된 탐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 중간에 정보학을 제가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사 지금 많이 강의를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김현익 교수 한 번 더 들면 수사 분야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 분야, 교통운행을 제가 최고 잘 아는 분 보고 마지막에 신고 이런 분 이렇게 하는데 이겁니다. 이 정보라는 한자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쓰게 된 이겁니다. 프랑스 분들이 적정, 알립니다. 저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적정.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적정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그것을 알린다. 이게 전부다. 개념 잡히시죠? 대답해 보세요. 개념 잡히세요? 네. 이게 이제 내가 분석을 해온 겁니다. 자, 처음에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 상호 비교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왜 첩보라고 말을 했느냐. 인포메이션은 첩보입니다. 인텔리전스는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해요. 첩보 수준이냐 정보 수준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국민들은 첩보에 관련된 풍문,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분석이 거치지 않은 사실들, 요즘 TV를 하려는 여든 야든 후보자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많은 의혹들 있잖아요. 그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인포메이션 한 거예요. 저기 데이터는 그 인포메이션이 되는
그 단순 사실, 소재입니다. 인포메이션은 목적의식에 따라 수립된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다. 그럼 1등은 누구다? 너는 누구다? 야는 누구다? 자, 저걸 공격하는데 어떤 걸 수립해서 저걸 넘어뜨릴까? 목적.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출인 찾아달라. 가출인을 찾아달라는 목적에 맞춰서 자료를 수립해야 되죠. 데이터는 처음에는 단순 사실이나 신호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종되면서 남긴 일기장의 메모, 또 최근에 어머니한테 나눈 딸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데이터죠. 자료가 그런 미세한 자료들이 모여서 목적에 따라 실종됐구나. 그러면 이게 왜 실종됐지?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찾아서 그걸 생정보라고, 첩보가 생정보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분석이랄지 검증이 거치지 않은 사실이 바로 인포메이션. 윤석열 씨 뭐 그거 나오죠. 그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확정이 돼도 완전한 정보, 인텔리전스가 되려면 검증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되지 않은 인포메이션은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왜? 저 목표에 접근해서 수집했기 때문에 진실이면 진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를 계속 여러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입력이라고 하죠. 인풋. 그 다음에 활동과 여러분 같은 탐정들은 수집 활동을 하는 겁니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인풋,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기 인텔리전스는 이 수집한 걸 가지고 실제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가공한다. 평가 분석한다. 평가 분석은 뭐예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알지.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뭐냐? 저런 첩보들을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전문 분석 요원들이 분석을 합니다. 야, 이거 해보니까 맞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감책도 잡고, 요즘은 국내정보를 못하니까 왜 대북정보 이런.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살았네 죽었네 뭐 그러면 그거 풍문은 이렇게 인포메이션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김정은이 한 달간 안 나타났어.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뭐 저 지난번 사진 보니까 뭐가 이상해? 근데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 그 고공에서 띄우는 그걸로도 감시하고,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차, 그 차는 늘 우리 감시권 안에 있어요. 미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이번에 텔레반 중에 폭탄 테러 사람 낳고 나서 탁 찍어서 죽이잖아요. 거의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신문지 깔아놓으면 신문지에 나온 글씨를 볼 정도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누구를 못 죽여서 가지고 그걸 죽이면 국가적으로 또 좀 약간 이유 없이 죽이면 테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하나쯤에 우리 끝장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미군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첩보에 좀 뛰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 확인, 평가 분석하고 평가해보고 분석해보고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쓰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물 정보라고 있어요. 인물 정보. 대개 청와대에서 검증이라고 말을 하죠. 국무총리나 검증 자료. 요즘 검증 이것이 잘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정보 분야에 오래 있었지만 장관을 한다거나 뭐 하면 경찰 쪽하고 국정원 쪽하고 또 제3위 이런 데서 세 군데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 수집을 합니다. 국무총리 홀사. 자, 딸을 어떻고 제3을 어떻고 가족을 어떻고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고 저같이 이렇게 강의할 때 어떤 걸 강조했고 수집해요.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합니다. 정보를 분석을 해요.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분석은 정보 전문부서에서는 경찰 정보, 인물 정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원래 경찰 정보에는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 학원 등등등 해서 각 파트별로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수집해요. 그걸 종합 분석 평가하는 것이 경찰청의
정보 2계단, 3계단, 뭐 분석반, 그다음에 화장, 그것이 제대로 분석이 다 끝나면 청와대 사정팀 어떤 비리가 보내고 대검 그런 데 보내고, 그래서 이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수사의 전 단계가 정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 치는 겁니다. 누구 정적이고 지랄이고 다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힘은 국가관리의 지도자의 힘은 어디에 있는 정보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하면요 정보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다 보는 겁니다.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분석까지 다 해서 국정을 해서 보고요, 어디에서 보고요, 어디에서 보고 자료 다 나와요.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당 대신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정말 힘들고 아픈,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부동산 이런 부분이랄지 LH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체크해서 대통령한테 정확히 정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집중하려면 복제화로 흐르는 이유가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고 편협된 정보를 들으면 편협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동쪽으로 좀 환상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동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동조 현상. 아까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내가 장자의 얘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국민들은요 장자의 얘기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과 지식을 한계 속에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난 정말 정확히 내가 판단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5년 뒤에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야. 어?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척보와 정보의 차이. 그래서 저 뒤에 데이터는 무명하고 이건 불확실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유용성으로 보면 소중대로 되어 있죠. 이거 중정도 되는 것은 자료가 돼서 약간의 분석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재산상의 문제가 없다, 뭐 아파트 두 채 안 갖고 있다, 뭐 이런 분석. 그런데 여기에서 정보의 오류, 인텔리전스 분석관의 잘못이 뭐가 되겠느냐? 내 친구가 총리로 추대했어. 근데 내가 책임이라 분석 책임이 슬픔을 빼는 거야. 슬픔을 빼.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보고 안 해버려. 보고 안 해버리면 이 사용자, 정보는요 반드시 사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필요로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게 정보니까 대통령한테는 국가정보, 사회정보, 정치경보 다 됩니다. 사용자가 안 쓰면 그 정보는 그냥 이거 아웃이야. 그 누가 정확한 보고를 해도 사용자가 이런 걸 나한테 그거 쓰게 버리려면 지금까지 순위 보고 분석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그 국가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사용자의 능력, 사장의 능력입니다. 또 탐정이 너무 열심히 잘 수고해서 우회자가 딱 해서 우리의 현대 80% 수준만 딱 갖다 주면 그거 훌륭합니다. 정보, 그저 너무 훌륭한 겁니다. 네, 좀 보다가 자, 기름 부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추적 기능이 의사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합리성과 신속성을 합니다. 의사 결정 지원 기능은 정보의 중추적 기능이다. 사장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야 그거 사업성이 있는가 검토해봐. 그래서 밑에 직원한테 기획실장, 되게 기획실장이 정보 기능과 똑같습니다. 언론사의 편집국장, 분석관들입니다. 언론사는 정보 기능 똑같아요. 기자들이 열심히 가져오면 편집국장의 편집부장이 싹 보도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 검토하고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사장한테 보고해서 우리 이런 보도 저기 이런 거 갑니다. 야 그거 확실해? 확실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사 결정을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예요. 그 정보를 얼만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제공합니다. 자, 구체적인 거죠. 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활성화되겠죠. 계획이 누리고 저 뒤에 우리 고창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저 고창 지부장, 우리 공익들이시고 전국 시민운동장을 좀 전에 맡고 있는데 여기 우리 지부장들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예를 들면 건설 산업이다. 어디 입찰에 참여한다. 사전에 정보 싹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업원은 우리 고창 지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이거 가격 얼마 쓰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수익량을 받더라도 야 이거 타산 맞아? 정보 수집이야. 개인에게 동기부여, 아이디어도 만들어줘. 심리적 안정.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심리적 안정을 알아내가. 정보는 경쟁력이다. 리더에게 리더십의 원칙이 된다. 참모에는 참모에게 원칙.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그렇죠. 위험한 걸 사전 예방할 수 있겠죠. 다음 정보는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화시 세우는 것을 창출하다. 이해가 가죠. 죽이는 거 자, 특성 봅시다. 정보가 안 보여요. 근데 보입니까? 정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정보는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첩보를 가질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눈, 왜? 저거 무용성이니까.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봤는데 인물에 대한 이 정확한 정보 판단은요, 최소한 트리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견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별로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한민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평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판단을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한 가지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듣고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자, 전라남북도에서 민주당 세력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 민주당 우리 호남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발표되는 것은 전부 믿고 싶어. 그리고 국민의힘이 발표하는 거 다 틀림같이 거예요. 이게 뭐냐? 처음에 정보를 강의를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자에게 확증 편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옳은 판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서서 좌우를 똑바로 보는 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의식. 저 발언을 왜 저걸 했을까?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확증 편향에 빠져요. 내 지식의 오해에 빠져요. 나는 한쪽말만 듣는 거지. 경상도 가서요, 경상도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도 확증 편향이 있어요. 저는 전국단체 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가면 다른 세상이에요. 이쪽 오면 다른 세상이에요. 내가 처음 강의할 때 그랬죠.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이 나라가 갈라진다. 남북이 갈라진다. 갈라진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 틀리게 보여요. 네, 무용성입니다. 또 저건 시한성입니다. 최적 타이밍을 잡아서 제공해야 돼요. 자, 대선 앞두고 지금 뭐합니까? 여당 1등 후보, 야당 1등 후보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지금 공격을 가해놔야 그 여론조사가 그놈의 영향을 봐서 조금이라도 떨어졌죠. 근데 이제 콘크리트층이라고 강한 지지층이 20-30%는 강한 지지층. 여기는 천없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아까 같이 확정 편향이 딱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마타도든 사실이든 아까 첩보든 정보든 다 이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는 거예요. 채널을 들을 때도 딱 하나만 봐요. 신문도 하나만 봐요. 그런 걸 봐야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여기서 해. 야, 기분 좋은 거야. 왜? 마약같이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적시에 해야 된다. 가치는 변한다.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용자가 야 이거 중요한 거네. 근데 다른 사람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거네. 왜? 이게 입맛에 딱 맞고 공격 요소로 아주 좋으면 이건 갑자기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딱 제기하면 야 정말 좋은 거다. 왜? 목표 달성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전 다양성, 모두에게 그런다. 격정성.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정보가 좀 급성장한다. 자, 어제 윤석열 후보 공익제보라고 한 사람이 JT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나와서 인터뷰하기 전에는 중대한 정보입니다. 누구냐? 숨겨진 사람 중 누구냐? 기자들이 엄청 추적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저께 인터뷰한 이유가 접근이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 접근이 자기를 향해서 보니까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이 됐을 겁니다. 왜? 이미 그래서 어저께 중대한 정보가 하나 사라진 겁니다. 그 정보를 누가 빨리 입수해서 언론에 빨리 때리느냐 누구다 이럴까지. 근데 그 말을 모든 게 검찰에서 고육지구자 딱 지정해버렸어요. 기자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개인적 친분으로 그냥 인터뷰자 이게 특종이잖아요. 특종 JTBC에서 잘하잖아요. 박근혜 그부터 시작해서 특종 거예요. 다른 방송사는 한 번도 불구경 하는 거죠. 독점성이죠. 독점성.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연속성, 결합성, 결과제한성, 도출성. 여기까지 하고 싶으면 쉬겠습니다. 정보의 특성 결론이 뭐냐? 첫째, 연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다. 자, 어떤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을. 근데 오늘 조사하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 그거 끊으라고 이거 놔두고 질질 끌어. 그러면 정보가 단절되는 거예요. 첩보 수집 그 흐름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테마를 주면 그 테마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수집을 해서 빨리 그 의뢰자한테 이 결정된 자료를 전가해서 주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 그래서 이 전문 탐정은 이제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저런 기법,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맞춰주라 이 말입니다. 방법은 수사하는 기법이라 제가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법률적 지식도 배웠고 그에 기반해서 합법적 활동을 해라. 추천이만 수기해라. 자, 여러분이 여러 건을 해봐요. 그러면 실종 사건도 잃어버리고 청소년 미아 가출 사건도 해보고 누구 돈 떼고 도망간 사건도 많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노하우. 뒤에 노하우가 또 회원을 또 강화해줄 겁니다. 노하우는 많이 쌓일 수 없었다. 그 정보로 해서. 넷째, 신속성 이유되고 왜냐? 정보의 가장 큰 특정 중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언론과 정부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신속성입니다. 두 번째 정확성입니다. 기자가 신속성을 추구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성을 추구하다 보면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사, 좋은 정보는, 좋은 첩보는 뭐냐?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다. 이건 최고입니다. 빨리해서 탐정사무소 이쪽에 바뀌고 이쪽에 바뀌었는데 두 군데 혹시 좀 그래서 한 군데 더 바뀔까? 해서 둘이 딱 바뀌었는데 이쪽에 신속하게 해버려요. 빨라. 반응이 빠르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신속성. 그런데 빨라서 좋았어. 열흘 후에 점검해보니까 내용이 틀려. 그리고 이쪽은 조금 늦었는데 정확해. 그럼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신속성과 정확성.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의 기사. 민들이 잘못 쓰면 요즘 언론 이상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침탈을 하죠. 저는 내가 헌법, 제가 경찰 가보시는 분들 헌법을 100점 받고 내가 들어갔습니다. 100점이 나오지 않아요, 헌법에. 저는 철저한 헌법주의자입니다. 아니, 저런 법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주당에서 했지만 우리 도민들이 지지하는 우리 민주당에서 했지만 저런 법 만들면 안 된다. 언론 자유 침탈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법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피해 봤으면 수능 걸었는데 명예훼손 당해서 명예훼손 형사고소면 돼요. 기존 절차 다 있어요. 근데 특별히 왜 법을 만들어서 기자들이 무서워서 기사 못 씁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기사 썼다가 상대편이 해버리면 근거 출처까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출처 밝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첩보원을 절대 밝히면 안 돼요. 정보. 이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다. 이 말 절대 여러분이 업무상 이것을 받았을 때 이거 자료 어디서 받았다. 이런 말 절대 우리들한테 해주면 안 됩니다. 단 이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추는 정확성을 보려면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우리 탐정사무소에서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의뢰자한테 빨리 말하는 거 아니고 명예훼손 누가 걸려요? 여러분이 걸려요. 우리가 항상
추천을 밝히는 거야. 단지 의뢰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데이터 자료에서 이런 판단이 된다. 그리고 지금 실종자는 부산에 있다. 부산 어디쯤에 있다. 그리고 딱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채무자 도망갔는데 어디쯤 있다. 어디 부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해놓으셨으면 그에 따라서 현행범 체포해달라고 파출소에 신고하십시오. 그럼 우리 부인은 일하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다. 찾아 경찰한테 맡기니까 경찰이 다른 바쁜 일 많고 큰 일이 많아서 못 오겠다. 그럼 탐정한테 오는 거예요. 탐정이 오케이 내가 찾아줄게. 그럼 찾아줄게. 형사 지금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로 도망가는 게 있어. 그럼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는데 사기죄 기소 중지가 되어 있으면 현행범이니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현행범은 누구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준현행범까지도. 그러면 현행범은 잡을 수 있을 때 그걸 체포해서 경찰관에서 인도하고 경찰한테 신고하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굳이 잡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신고해서 잡으면 돼요. 그죠?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하든지 뭐 체포영장을 하든지 뭐 긴급체포라든지 뭐 현행범 체포라든지 알아서 했다고. 왜? 인력이 딸리니까 경찰이 안 했던 거 탐정이 잡아주는 것이 의뢰자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성, 품질 높은 정경 품질에 대한 다음 시간 10분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풀로 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 1시간 강의했다며요? 그럼 여러분 수강료를 뺏어먹는 거예요. 내가 오늘 풀로 채워줄게.